지역경제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곽경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독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머나먼 우리의 섬 독도, 천혜의 비경을 가진 독도의 바다 밑을 앞으로는 매일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회사 피싱캠 김무중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물속의 작은 움직임까지 잡아낸다는 피싱캠이 어떤 제품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피싱캠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피싱캠은 낚싯대를 이용한 실시간 수중 생태 탐사 장비입니다. 동영상이고 녹화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물가에서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낚시 장비를 이용한 수중 탐색 장비죠. 저도 낚시를 무척 좋아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낚시 포인트의 수중 생태를 궁금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낚시는 어신을 파악할 수 있는 찌라든지 물고기가 전해주는 낚싯대의 손맛에 의해서 물속의 시승 지형을 파악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에 수년간 물속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다이빙 장비를 하고 수중 카메라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 보니 바다는 그런대로 촬영이 가능했지만은 민물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물고기들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촬영 불가였죠. 어느 날 낚시를 하고 오다가 낚싯대의 원리와 수중 카메라를 접목하면은 쉽고 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게 카메라의 소형화와 방수 문제, 다음은 낚시의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낚싯줄만큼 가늘고 인장력이 있는 그리고 영상의 열화가 없고 전원을 물 밖에서 공급할 수 있는 특수 케이블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특수 케이블은 낚싯줄이 기능을 넣은 케이블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특허 기술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 밖에 이제 케이블을 리일에 감을 수 있는 슬립링의 기술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카메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 많은 난제들이 극복되어 낚시하듯이 수중을 쉽게 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피싱캠은 국내 최초의 제품으로 이미 국제 특허를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던 이 제품의 개발 동기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피싱캠은 이제 국내 특허가 아닌 세계 최초입니다. 물속을 볼 수 있는 수중 카메라는 이미 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낚시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낚싯대에 직접 장착할 수 있는 수중 카메라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고 국제 특허를 등록하게 되어서 외국의 언론들과 낚시업계에서는 부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낚시뿐만 아니고 방송 영상 전문가입니다. 낚시가 정말 좋아했으며 특히 민물 낚시를 좋아합니다. 붕어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려고 수족관에 내가 잡은 붕어를 기르기도 하고 먹이도 주어봤습니다. 실제의 낚시터에서 붕어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었고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방송용 자료와 낚시 방송, 일본 등의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민물 수중을 쉽게 보고 찍을 수 있는 방송용 장비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자기가 낚시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수중을 관찰하고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를 보면서 잡을 수도 있지만 이 장비의 개발 목적이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생태를 관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낚시는 남자들의 레저이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65억 명 중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0명 중 1명은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낚시의 문화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낚시는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던 그런데 후진국의 시대가 아닙니다. 자연을 즐기고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선진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캐치 앤 릴리즈, 잡아서 놓아주는 시대입니다. 이제 피싱캠은 뷰 앤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보면서 공유하자는 것이죠.
이제 낚시는 어린이들과 여성분들도 물가에서 수중 생태를 직접 볼 수 있고 녹화하여 UCC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낚시는 정보를 요하는 레저이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나 낚시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중의 생태를 직접 녹화할 수 있으므로 수많은 블로그와 UCC가 이미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물속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청댐의 해남대교에서 25m 민물 수중에 사람이 빠졌을 때 구조 요원들이 며칠간 수색을 해도 못 찾았던 것을 이 피싱캠이 단시간에 찾아가지고 인양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안 현장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바람에 낚시보다는 산업 장비로 인정을 받고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등의 산업용 수중 장비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장님께서는 독도 바다 밑에 피싱캠을 설치해 독도 바다 밑 광경을 실시간으로 방송 매체에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만일 실현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독도 그 영토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전 국민적 관심하에 국회, 언론, 지자체,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다수 제안 받아가지고 총리실 산하에 독도 영토 관리 대책단에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해양부, 경상북도 등 정부 각 부처가 건의한 사업에 187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속적인 영토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계속되는 전체 사업 예산 규모는 28개 사업에 1조 283억 원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영토 분쟁화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 한 사람이 너무 분해해가지고 분신 자살하는 모습이 9시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경상북도에 이의근 지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의 네티즌들한테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알리자는 것이고, 그 방법은 청정해역 독도의 수중 속에 카메라를 심어가지고 살아 숨쉬는 수중 생태를 독도의 모습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기에 일어, 영어, 불어, 중국어 등 5개국어로 독도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역류를 하고 있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침탈 야욕을 세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느낀 바를 글을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경상북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정말로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당장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중앙정부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 당시에는 해양수산부였습니다. 청와대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상부의 기관과 공유를 하고 싶으니까 이 글을 그대로 좀 거기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시대였으니까 그대로 글을 썼습니다. 바로바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니까 KBS에서 모 국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마침 KBS에서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중 카메라는 예산이 좀 부족하므로 우선 밖에 카메라를 달고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달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KBS 홈페이지나 경상북도 언론군에 이미 링크가 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채널이 4채널입니다. 지금 한 채널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3채널은 놀고 있으면서 수억 원의 국고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수중의 영상을 보면서 외국인들한테 알리자는 것을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가수 김장훈 씨가 방크와 협력해가지고 뉴욕타임즈에 신문 기사를 실었습니다. 물론 칭찬할 만한 일이고 참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에
독도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독도의 수중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다면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데 훨씬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침탈 야욕으로부터 분쇄하고 우리의 기술력으로 독도를 지키는 국가적 자존심입니다. 자라는 학생들한테는 수업 시간에 독도의 살아있는 수중 생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됩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한 검색 서비스라든지 도심의 전광판을 통한 수익 창출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 추진 발표와 함께 각 지자체마다 생태환경 도시 건설을 대거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피싱캠의 수요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2012년까지 4년간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건설 등 36개 사업에 5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96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장기 성장 동력 발굴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비교적 용이한 토목공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도 보호하고 이 사업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운하 사업에서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4대강을 친환경으로 개발하겠다는 데에도 환경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세부 계획이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제방삭고 물길 정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하면 더욱 예민해지는 게 우리나라의 식수원은 거의 강에서 치수해서 정수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니까 더욱 예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방송을 위해 92편의 수중 영상을 찍으러 전국의 수계들을 다 찍어보았고 아마존, 중국,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강들도 찍어보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국토는 70%가 산이므로 외국의 강들보다 맑고 깨끗합니다. 서울의 한강 르네상스, 경북의 낙동강 프로젝트, 대구의 신천 금호강 개발 사업, 울산의 태화강은 지금 당장 실현해도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특히 서울의 청계천은 지금도 수중 생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수중 생태 실시간 관찰 프로그램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중 생태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의 경우보다도 다양한 민물고기 종류와 개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관광객 한 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가 중형차 한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도 높습니다. 관광객 26명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함께 늘어납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설프게 환경을 보호하자는 환경단체들도 국민 모두가 함께 보고 감시하자는데 반대의 명분이 없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진정 환경을 보호하겠다면 상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피싱캠과 같은 기업들이 국내 산업계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의 피싱캠은 제2의 도약기입니다. 세계시장 판매로 내실을 다지고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로 2012 세계 여수 박람회, 제주 특별자치도 수중생태관광,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의 친환경 건설 방법, 원자력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방출구의 해양생물체의 막힘 현상 방지, 정치망, 죽방염, 해양 가두리 양식장 등 적조 피해 방지 등 여러 가지 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우리의 기술력과 특허 노하우가 필요한 파트너를 찾고 싶습니다. 이 유비쿼터스 수중생태 관광 프로젝트 사업을 실행하는데 지역의 수중생태를 관광 사업화할 지자체의 담당자나 단체장의 문의나 상담도 환영합니다.
설명드린 관련 업계의 관련 기술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지금의 IT 기업은 관련 기술들이 합쳐져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화두가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상상이고 함께하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전과 이미 만들어 놓은 획기적인 제품으로 세계적인 IT 사업에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싶습니다. 새해 들어 일본은 또다시 독도가 자기네들 섬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우리 섬,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파워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마이닥터 아름다운 울들병원 장호석 원장입니다. 이번 순서는 골다공증 척추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한자의 뜻 그대로 뼈 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질병으로 나이가 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급격하게 골밀도가 감소하며 골다공증이 심하면 목욕탕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심지어 기침만 해도 척추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척추골절 후에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한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할 뿐만 아니라 서서히 척추가 앞으로 굽어지는 척추 후만증이 발생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뼈가 굳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보조기를 착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골절된 뼈 속에 시멘트를 주사하는 척추 성형술만으로 신속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입원할 필요도 없고 부분 마취하에서 진행되며 시술 시간도 20여 분밖에 되지 않고 시술 1시간 후에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유지하여 밝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광유통단지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이 지난 연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영남권 최초의 명품 아울렛이면서 기존 도시명 쇼핑센터와는 다른 교외형 아울렛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버버리와 디콩, 막스마라 등의 명품 브랜드를 1년 내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20여 개의 해외 명품 브랜드와 총 100여 개의 국내 브랜드 합쳐서 총 130여 개의 브랜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들이 전부 스트리트형으로 구성을 해요. 고객님들이 걸어다니면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도서관은 쇼핑객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모유 수유실도 마련돼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로 만들어진 어린이 놀이터는 단연 인기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에 온 듯 즐거운 표정입니다. 어린 친구들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울렛을 이용하실 때 오셔서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겨두시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돌보는 동안 편리하게 쇼핑을 하십니다. 개장 닷새 만에 방문 고객 15만 명이 넘어서고 지난해 말 13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롯데 측은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물건도 많고 쇼핑하기 좋네요. 경제 불황도 한몫했습니다. 지갑을 크게 열기는 어렵지만 명품 브랜드를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겐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명품이지만은 정상 매장보다 한 60에서 70% 정도 디시된 가격이니까 오시면은 상품이 많고 좋은 게 많아요. 롯데 측은 광주와 김해에 이어 경기도 파주에 세 번째 명품 아울렛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김해 아울렛이
부산 경남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김정숙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울산시가 20년 동안 지켜온 석탄연료 사용 금지 규정을 조만간 해제할 방침을 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연료 사용을 둘러싸고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어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연료정책검토협의회는 석탄과 고유황유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 연료정책 건의서를 지난 연말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 관내 정유회사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유가 폭등을 이유로 석탄 사용 허가를 요구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배출 기준에 맞을 경우 고체 연료 사용을 조건부 승인하고 최적의 방지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울산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석탄은 지난 90년부터, 고유황유는 2001년부터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건의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방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형식상 민관협의체이지만 정무부 시장이 위원장이며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울산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협의회의 건의가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연료난을 해소해야 되고 지구변화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료 정책보다는 보다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상 울산시가 석탄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자 시민 환경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현재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60%가량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들의 반대 이유입니다. 또 CO2를 배출권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 또 생태도시 울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석탄에 관련된 그런 고체 연료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이뤄진 시민단체 협의회는 석탄연료 사용 허용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시민운동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칭 저희가 지금 그 기후변화 대책 시민 포럼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국가나 아니면 기업체하고 가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시민사회 내부의 힘을 모아서 지금 대응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연료 허용 방침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은 물론 울산시가 추구해온 생태환경도시라는 가치를 스스로 거스른다는 비판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